나는 지금도 그 아침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40이라는 나이가 주는 안정감과 함께 25살에 만나 15년을 함께 해온 남편과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서 식탁 위에 커피잔을 따뜻하게 비추던 그 순간 45살의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서두르는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15살과 12살의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 아침밥을 먹으며 투덜거리는 소리, 남편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내 뺨에 살짝 입맞춤을 하던 그 따스한 감촉. 그리고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나는 그것들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는 그리 크지도 않았지만 내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했고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아이들 교육에도 신경 쓸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 어떤 호화로운 저택보다도 따뜻하고 행복한 공간이었다. 남편은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는데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집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다정한 남편이었으며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나가서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며 시간을 보냈고 내가 피곤해할 때면 설거지를 대신 해주거나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자상함도 있었다. 아이들 역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큰아이는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긴 했지만 공부도 잘하고 착했으며 작은아이는 활발하고 명랑해서 집안 분위기를 늘 밝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나는 남편과 함께 늙어가며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언젠가는 손자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아침이었다. 남편이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면도를 깨끗이 한 뒤 정성스럽게 정장을 차려입는 모습을 바라보던 나는 오늘따라 유난히 단정해 보이는 그의 모습에 미소를 지었던 것 같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남편에게 커피 한 잔을 내려주고 인사할 때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대답했던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 정상적인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오전 10시쯤이었을까? 나는 집안일을 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응급실 간호사의 차분하지만 긴급한 목소리였다. 남편이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응급실에 있으니 즉시 병원으로 와달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고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조차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제발 큰 일이 아니기를, 가벼운 부상이어서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질 수 있기를,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대형 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심각한 뇌 손상,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언제 의식을 회복할지 알 수 없고 설사 깨어난다고 해도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 말들이 내 귀에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날부터 나의 진짜 시련이 시작되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며 남편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실감했다. 아침에 건강하게 집을 나선 사람이 저녁에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것들이었는지를 그때 깨달았다. 남편이 의식을 회복하기까지는 꼬박 한 달이 걸렸다. 그 한 달 동안 나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과 살림을 동시에 해야 했고,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곧 나아질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모른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온갖 장치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차가운 병원 바닥의 감촉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심전도 모니터의 단조로운 소리는 이 모든 것이 엄연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다. 드디어 남편이 눈을 떴을 때 나는 기쁨보다는 이상한 예감이 먼저 들었다. 그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이다.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따뜻함도, 반가움도, 그 어떤 감정도 없었고,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의사는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상실이라고 설명했지만, 단순히 기억만 잃은 것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함께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내가 15년 전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을 보여주어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설명해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나와 아이들을 보는 그의 시선이었는데, 가족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친근하게 대하거나 애정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대적인 것도 아닌 그저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이었다.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큰아이가 저 기억 안 나세요라고 물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봐도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조차 짓지 않았고, 작은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려고 해도 어색하게 몸을 피하며 거리를 두었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집에 돌아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나는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특히 큰아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작은아이는 갑자기 어린아이처럼 퇴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남편의 담당이었던 여자의사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미모의 독신 여성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남편이 그 의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는 전혀 보여주지 않던 미소를 그 의사에게는 자연스럽게 지었고, 그녀가 병실에 들어올 때면 표정이 밝아지는 것이 눈에 띌 정도였다. 하지만 그 의사는 차분하게 남편을 대했다. 남편에게는 나보다 그 의사가 더 친숙하고 편안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남편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다. 나는 남편 치료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의사에게 호응해 줄 것을 부탁했다. 남편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켜하지 않는 듯했다. 기억나지 않는 공간에서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했고, 차라리 요양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남편이 나와 아이들을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결국 남편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한 집에 살고 있을 뿐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이었고, 특히 남편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불편해했다. 식사 시간에도 대화 없이 조용히 밥만 먹고 일어났고,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자신의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며, 아이들이 말을 걸어도 간단한 대답만 할 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해 보았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 앨범을 정리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장소나 데이트했던 곳들을 함께 가보기도 하고, 남편이 좋아했던 음식을 해주거나
함께 즐겨 들었던 음악을 틀어놓기도 했다. 심지어는 남편이 즐겨 읽던 책들을 다시 읽어보라고 권하기도 하고 예전에 함께 봤던 영화를 다시 보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남편의 기억을 되살려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내 노력들이 남편에게는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이 되는 것 같았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의 기억이 돌아오기를 기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었고 특히 큰아이는 아빠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우울해하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꺼려했으며 성적도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작은 아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가끔 아빠가 왜 우리를 안 좋아해요라고 물으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괜찮다고 아빠가 아프니까 그런 거라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 몇 달 동안 계속되면서 나는 점점 더 지쳐갔다.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늘 피곤했고 남편을 돌보고 아이들을 챙기면서 집안일까지 혼자 해야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라는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남편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고 아이들도 예전처럼 밝고 명랑한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15년의 세월이 그렇게 쉽게 사라질 수는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고 비슷한 사례로 기억을 되찾은 경우들도 있다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그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남편이 언젠가는 우리를 기억해내고 예전처럼 따뜻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나는 기도했다. 남편의 기억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때로는 절망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희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예전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기뻐했고 그것이 기억 회복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남편은 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니고 있었다. 그날도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갔다. 그런데 내가 병원 약을 타러 간 사이 남편이 사라졌다. 저녁이 되어서도 남편은 나타나지 않았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고 아이들도 아빠가 왜 안 들어오시는지 계속 물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보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고 병원 주변의 CCTV를 확인해봐도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실종 신고를 하고 전국 각지에 수배 전단을 붙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나는 남편이 기억상실로 인해 길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선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찾아 헤맸다. 남편이 사라진 지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돌아오시는지 계속 물었고 나는 곧 돌아오실 거라고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혹시 남편이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온갖 나쁜 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시라도 남편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불가능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기도 했다.
특히 남편이 어디선가 혼자 외롭게 죽어가고 있는 꿈을 자주 꾸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곤 했다. 나는 남편을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아이들을 친정어머니께 맡기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며 남편의 흔적을 찾아 헤맸다. 역대합실, 공원, 시장, 병원, 고속도로 휴게소,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가서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했다. 때로는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기도 했고 기억상실 환자가 보호되어 있다는 병원 소식을 듣고 달려가기도 했지만 결과는 늘 실망뿐이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이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믿음, 언젠가는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 나섰다. 심지어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남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면서도 한가닥 희망을 가졌다. 아이들은 엄마가 자주 집을 비우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특히 큰아이는 아빠도 없는데 엄마까지 자꾸 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라며 섭섭해했고 작은아이는 엄마가 아빠를 찾으러 간다는 말에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기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때 남편은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거리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 나온 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걸었고 점점 더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분증도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떠돌며 살아가게 되었다. 한동안은 역대합실이나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텼고 때로는 노숙자 쉼터나 무료급식소에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추운 겨울에는 찜질방이나 PC방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는데 돈이 없을 때는 그마저도 할 수 없어서 추위에 떨며 노상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고 제대로 씻지도 못해서 점점 더 초라한 모습이 되어갔다고 했다. 옷도 너덜너덜해지고 신발도 구멍이 났지만 새 것을 구할 수 없었고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입을 만한 옷가지를 찾아야 했다. 그러던 중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다. 힘든 육체 노동이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일을 할 때만큼은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했다고 했다. 공사 현장에서 만난 다른 노동자들도 각자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캐묻지 않았고 그는 그저 이름 없는 떠돌이 노동자로 살아갔다. 몇 년이 지나면서 남편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깔끔했던 외모는 사라지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손은 거친 노동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예전에 교양 있고 부드러웠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생존만을 위해 살아가는 한 남자가 되어버렸다. 가끔 꿈에서 어떤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깨고 나면 그것이 실제 기억인지 아니면 단순한 꿈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했다. 술을 마시면 더욱 선명해지는 그 환상들 때문에 남편은 가끔 술에 의존하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에 젖어들었다. 도시에서의 막노동에 지친 남편은 어느 날 무작정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다. 특별한 목적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저 어디든 지금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는 막연한 충동 때문이었다. 기차가 멈춘 곳은 작은 항구 도시였고 바다를 본 순간 남편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고 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주는 것 같았다.
특히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만들어내는 규칙적인 소리는 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곳에서 남편은 어부가 되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일은 도시에서의 막노동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바다 위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에게 특별한 위안을 주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리는 고요한 바다에서 그는 처음으로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다.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돋이를 보며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온하다고 느꼈다. 어촌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보다 더 소박하고 인정이 많았다. 남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받아들여 주었고 일만 성실히 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선장은 60대의 노인이었는데 남편을 친동생처럼 아껴주었고 다른 선원들도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로 인정해 주었다. 남편은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술을 마시며 어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가끔 선장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도 마음 한구석이 시린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바다에서 보내는 나날들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더 바다를 사랑하게 되었다.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쳐서 목숨이 위험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그에게는 삶의 활력을 주었다. 자연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찾는 과정이었던 것 같다. 도시에서의 복잡하고 인위적인 삶보다 바다에서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삶이 그에게는 더 맞았다. 밤이면 포구의 선술집에서 동료들과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고 그런 소박한 일상이 그에게는 충분했다. 남편이 실종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나는 단 하루도 남편을 찾는 일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거의 매주 어딘가로 찾아 나섰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그를 찾았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독립한 후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남편의 행방을 추적했다. 수많은 실패와 실망을 겪으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큰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해서 결혼까지 했지만 아버지의 실종이 그에게 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가끔 나에게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대답했다. 시체를 보지 않는 한 남편이 죽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었고 어디선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었다. 큰아이는 결혼 후에도 종종 나를 찾아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작은아이는 큰아이보다는 덜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계속해서 사라진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처가 있었다. 대학에 들어간 후로는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와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서였다고 했다. 작은아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나를 걱정하며 자주 연락했고 가끔은 함께 아빠를 찾으러 나서기도 했다. 나 자신도 많이 변했다. 20년 전에는 40이었는데 이제는 60이 되었고 머리카락은 반쯤 하얗게 새었으며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체력도 예전만 못해서 멀리 찾아 나서는 것이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남편을 찾겠다는 의지만큼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간절해졌다. 내가 죽기 전에 반드시 남편을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 가끔 혼자 있을 때면 만약 내가 남편을 찾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워졌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 나 혼자 살게 되면서 생활비는 줄어들었지만 남편을 찾기 위한 비용은 계속 들어갔고
나이가 들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그래도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절약하며 경비를 마련했다. 남편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것 말고는 다른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이제 그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조언했지만, 나에게는 남편 없는 삶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다. 나는 남해안의 한 작은 항구 도시를 찾아가서 평소처럼 남편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지만 한 할머니가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항구에서 어부 일을 하는 남자 중에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그 남자가 이곳에 온 지 10수년 되었다고 했고, 말수가 적고 과거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할머니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다. 항구에는 여러 척의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고,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거나 어구를 손질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이 등을 보이고 서 있는데, 그 뒷모습이 남편과 너무 닮아서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키와 어깨의 넓이, 서 있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똑같았다. 하지만 20년 동안 수없이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나는 혹시 또 다른 사람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동시에 느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이 뒤돌아봤다. 그것은 정말로 남편이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많이 늙고 거칠어진 모습이었지만 분명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남편이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있고 피부는 바다바람에 그을려서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남편의 것이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남편도 나를 보는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낯익은 얼굴이라는 것은 알아보는 듯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다. 20년 만의 재회가 너무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어부들도 우리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의 시선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 당신이에요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은 여전히 나를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내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느끼고 있는 듯했다. 우리는 항구 근처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남편은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이곳 사람들은 그를 바다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남편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가슴이 아팠다. 남편은 자신이 이곳에서 어부로 살아온 지 20년 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10년 전에 이 마을의 한 여자와 결혼해서 지금 10살 된 딸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10살 정도 어린 나이의 과부였는데 남편이 이 마을에 온 지 10년 정도 지났을 때 만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했다. 남편은 그 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주었고 자신도 그녀에게 의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편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렴풋이 나와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나를 처음 봤을 때 묘한 친근감과 그리움 같은 감정을 느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가족이 있고 그들과 함께 쌓아온 10년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남편의 표정에서는 혼란과 고뇌가 역력히 드러났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2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찾아 헤맸던 남편을 드디어 만났지만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의 남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내가 상상했던 재회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남편과 감격적으로 재회해서 함께 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남편은 현재의 아내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에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비록 기억상실 상태에서 만난 사이지만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나를 잊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날 저녁 남편은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작은 어촌 마을의 소박한 집이었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분위기였다. 남편의 현재 아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소박하고 착해 보이는 여자였고 딸은 10살의 귀여운 소녀였다. 남편이 나를 소개하자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정중하게 인사했고 딸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이들이 얼마나 화목한 가족인지 느낄 수 있었고 동시에 내가 이 평화로운 가정의 침입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남편의 현재 아내, 그녀의 이름은 영이었는데 처음에는 나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남편의 전 부인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남편이 나를 보면서 예전의 기억들을 조금씩 떠올리는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영희의 표정은 확연히 어두워졌다. 그녀는 1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그가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과거의 일부가 눈앞에 나타나자 당황스러워했다. 나 역시 영희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20년 동안 홀로 살아온 남편을 돌봐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 남편을 빼앗은 여자라는 생각에 질투와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 물론 영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특히 영희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실한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나는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며칠 동안 그 마을에 머물면서 나는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조금씩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다. 우리의 첫 만남, 신혼 시절의 추억,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등이 조각조각 떠오른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가족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도 강하게 느끼고 있어서 갈등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편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도 집중하지 못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나는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복잡한 생각들에 시달렸다. 과연 내가 여기 온 것이 옳은 일이었을까? 남편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년 동안 남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는데 막상 찾고 보니 상황이 이렇게 복잡할 줄은 몰랐다. 만약 내가 남편을 데려간다면 영희와 그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내가 포기한다면 20년의 세월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들이 나를 괴롭혔다. 영희는 점점 더 불안해했다. 남편이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예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남편이 나와 함께 떠나가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전부였고 딸에게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그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것이 영희의 간절한 마음이었다. 영희는 어느 날 밤 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자신과 딸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제발 남편을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영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도 나와 똑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있었고, 남편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이미 남편을 잃었고, 그녀는 아직 남편을 잃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동질감이 오히려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나는 영희를 미워해야 할지 아니면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남편과 영희가 집 앞마당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영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무언가를 간청하고 있었고, 남편은 영희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영희를 안아주는 그 모습에서 진실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이 단순히 동정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영희가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매달리고 있는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남편도 그런 영희를 진심으로 위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침입자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아무리 내가 남편의 아내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불청객이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영희가 얼마나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편도 영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영희와 딸에 대한 사랑은 진실하다고, 하지만 나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면서 예전의 감정도 되살아나고 있어서 혼란스럽다고 고백했다. 남편은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게 된 자신이 괴롭다고 말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다. 영희와 딸이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 며칠 동안 가게 됐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척 무거워 보였다. 20년 만에 단둘이 있게 된 우리는 어색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남편은 과거의 기억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고 말했고, 특히 나와 함께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했다. 우리는 바닷가를 걸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파도가 규칙적으로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들렸다. 남편은 내 손을 잡았고 그 순간 2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걸었고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닷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흩날렸고 그 감촉조차 그리웠다.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거실에 앉아서 예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남편은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해내고 있었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첫 키스를 했던 순간, 프러포즈했던 그날 밤의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기쁘면서도 슬펐다.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남편이 내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고 나는 그 손길에 녹아내릴 것 같았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따뜻한 손길이었다. 남편도 나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같아져 있었고 마치 기억 상실이 없었던 것처럼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사랑을 나누었다. 2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이 간절하고 애절하게 서로를 원했고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서로를 꼭 안고 있었다. 남편은 내 이름을 부르며 사랑한다고 말했고 나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받아들였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 것 같았고 20년의 세월도 영희의 존재도 복잡한 현실도 모두 잊을 수 있었다. 우리는 젊은 시절에 그 열정적인 사랑을 되찾은 것 같았다. 하지만 사랑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은 자신이 영희를 배신한 것 같다며 괴로워했고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울었다.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를 짓눌렀고 그 무게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웠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희와 딸이 돌아왔다. 나는 그들을 맞이하면서 어젯밤 일어난 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다. 딸아이는 해맑게 웃으며 아빠에게 달려갔고 남편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도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복잡한 심정으로 지냈다. 한편으로는 어젯밤 남편과의 사랑이 꿈만 같아서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희와 딸을 속인 것 같아서 괴로웠다. 무엇보다 남편이 나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그는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하지 못했고 영희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으며 딸아이와 놀아줄 때도 마음이 없어 보였다. 영희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남편이 예전 기억을 많이 되찾은 것 같은데 나와 함께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지만 내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영희는 내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가 얼마나 예민하게 상황을 감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혼자 있을 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계속해서 자문했다. 20년 동안 남편을 찾아 헤맸던 것은 그와 다시 함께 살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막상 남편을 찾고 보니 그에게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있었고 그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내가 남편을 데려간다면 영희와 딸은 어떻게 될 것인가? 특히 그 어린아이는 아무 죄 없이 아버지를 잃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도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남편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 내 청춘도 내 인생도 모두 남편을 찾는 데 바쳤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자랐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가 다른 가족과 살고 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가장 괴로운 것은 남편의 마음이었다. 그는 나와 영희 사이에서 갈등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고 그런 그를 보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 남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깨달음이 나를 더욱 괴롭게 했다. 어젯밤의 사랑도 이제는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괴로운 기억이 되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있는 한 남편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영희와 딸도 불안해할 것이었다. 나는 남편에게 며칠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그 마을을 떠났다. 남편은 만류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 문제는 내가 혼자 정리해야 할 문제였다. 영희는 안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동시에 미안한 기색도 보였다. 나는 기차를 타고 무작정 여행을 시작했다.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저 멀리 가고 싶었다.
기차가 달리는 동안 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실망과 좌절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산속의 작은 마을이었다. 나는 그곳의 작은 여관에 머물면서 며칠을 보냈다. 조용한 산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환경에서 나는 천천히 내 마음을 정리해 나갔다. 20년 동안 남편을 찾겠다는 생각만으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나는 남편 없는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산에서 내려온 나는 다시 바닷가로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바닷가였다. 나는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바다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고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왔다가 빠져나갔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가는 것이었고 내가 붙잡으려고 했던 것들도 결국은 흘러가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며칠 더 여행을 계속한 후 나는 어느 작은 도시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한 노부부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카페에 들어와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의 깊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이다.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깨달음이 서서히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날 밤 여관에서 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나는 남편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것이 남편을 위한 것이고 영희와 딸을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20년 동안 남편을 찾아 헤맸던 것도 사랑이었지만 이제 그를 놓아주는 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 일주일 만에 그 마을로 돌아간 나는 남편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 나는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그리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그가 영희와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들도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덧붙였다. 남편은 자신의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 당황해했다. 그는 나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자신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정리가 끝났다고 대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사람이 더 힘들어질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남편의 눈에는 안도감과 아쉬움이 동시에 보였다. 남편은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기억을 잃어서 나와 아이들을 찾지 못했던 것,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민 것,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돌아갈 수 없는 것에 대해 깊이 미안해했다. 그는 만약 기억상실이 아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했다.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영희는 내 결정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안함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감사와 함께 미안함도 담겨 있었다. 나는 영희에게 말했다.
남편을 잘 돌봐달라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라고 당부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마지막 밤, 나는 남편과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달빛이 바다를 비추고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다. 남편은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자신을 찾아준 것, 그리고 지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물러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나는 남편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 영희와 딸을 소중히 여기고 이번에는 절대 어디로도 사라지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궁금해했다. 나는 큰아이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작은아이도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구했다고 말해 주었다. 그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긴 하지만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동시에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느끼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작은 항구 마을을 떠났다. 남편과 영희 그리고 그들의 딸이 배웅해 주었다. 기차역까지 가는 길에서 영희의 딸이 내 손을 잡으며 할머니 또 놀러 오세요라고 말했을 때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 아이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만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며 건강하게 자라라고 말했다. 영희도 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그녀의 눈에서도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느껴졌다. 기차에 몸을 맡기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오직 남편을 찾겠다는 생각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아이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은 다른 가족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 정말로 나만 혼자 남은 것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보다는 해방감 같은 것이 먼저 들었다.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가벼움이었다. 처음에는 허무함과 절망감이 밀려왔다. 20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은 기분이었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비록 남편과 함께 살 수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무엇보다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그의 새로운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행복해 보이는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헤쳐놓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에 그대로 걸려있던 남편의 정장들, 서재에 꽂혀있던 그의 책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찍었던 수많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나는 과거의 추억들에 잠겼다. 그 추억들은 이제 더 이상 현실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진실이었고 소중했던 것들이었다. 나는 그 물건들을 정성스럽게 정리해서 상자에 담았다. 언젠가 아이들이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어 할 때를 대비해서였다. 며칠 후 큰아이가 찾아왔다. 내가 아버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온 것이었다. 아이는 아버지의 현재 상황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워했다. 나는 아이에게 아버지의 선택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큰아이는 엄마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지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안심시켜 주었다. 작은아이도 며칠 후에 찾아왔다. 아버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지만
큰아이와는 달리 비교적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작은아이는 오히려 엄마의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궁금해했다. 나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이제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모두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남편을 찾은 지 석 달이 지났다. 나는 이제 조금씩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20년 동안 남편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늦었지만 그동안 미뤄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려고 한다. 우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특히 큰아이의 둘째 아이 출산을 도와주고 작은아이의 결혼 준비도 도와줘야겠다. 그동안 남편을 찾느라 아이들에게 소홀했던 것이 미안해서 이제라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다. 며느리와도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손자 손녀들과도 더 많은 추억을 만들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꿈꿔왔던 여행도 해보려고 한다. 남편을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을 가봤지만 그때는 여행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이제는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여행을 즐겨보고 싶다. 특히 해외여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과 함께 가지 못했던 신혼여행지를 혼자라도 가보고 싶다.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일을 찾고 싶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거나 음악을 배워보거나 아니면 자원봉사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20년 동안 남편만 생각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싶다. 최근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인 돌봄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오히려 내가 위로받는 느낌이다. 가끔 남편이 있는 그 항구 마을 생각이 난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진다.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안부를 물었고 영희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남편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딸도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그리고 언제든 놀러 오라는 말도 덧붙여 있었다.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해자가 아닌 친구로서 말이다. 어제는 바닷가에 혼자 갔다. 남편과 마지막 밤을 함께 걸었던 그 바닷가는 아니었지만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그래, 잘 보냈다라는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다. 20년 동안 남편을 찾아 헤맸던 나 자신에게 그리고 새로운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다.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그리움이 아닌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남편을 찾아 헤맸던 그 끈기와 의지가 있다면 새로운 삶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랑한다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때로는 멀리서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 얼마 전에는 오랜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독서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겁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것 같다. 비록 늦었지만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 지난주에는 큰아이가 손녀를 데리고 놀러 왔다. 5살 된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웃으며 노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에게는 할아버지가 없지만 할머니인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손자 손녀들에게 해주고 싶다.
작은 아이는 최근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그들이 나처럼 이별의 아픔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서로 평생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기도한다. 남편을 다시 보낸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다. 머리도 짧게 자르고 옷차림도 밝게 바꿨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 실제로 나 자신도 예전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그 항구 마을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괴로운 마음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남편과 영희, 그리고 이제 11살이 된 딸을 만났는데 그들은 나를 진짜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었다. 남편은 많은 기억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영희와 딸을 사랑하고 있었고 영희도 이제는 나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곳에서 사흘을 머물면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남편과는 이제 편안한 친구 사이가 되었고 영희와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매 같은 관계가 되었다. 영희의 딸아이는 나를 서울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떠날 때 그 아이가 다음에는 언제 오시는지 물어서 나는 머뭇거리며 글쎄라고 말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 이렇게 복잡하고 아픈 일들이 결국은 모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이다. 만약 남편이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실종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범한 부부로 늙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 지금 나는 진정으로 행복하다. 외롭지 않다. 아이들이 자주 찾아와주고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으며 독서 모임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화해했다.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가끔 사람들이 묻는다. 20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지 않냐고, 후회되지 않냐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한다. 전혀 헛되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 오늘 밤에도 나는 남편과 영희, 그리고 그들의 딸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함께 있지 못해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것이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나는 벌써 기대가 된다. 최근에는 남편을 찾아 헤맸던 20년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려고 한다. 독서 모임에서 만난 한 분이 출판사에서 일하는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내 이야기가 너무 드라마 같다고 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느낀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분들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60이라는 나이가 늦지 않다고, 아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의 그 자체라는 것을 이제 안다. 남편이 어디에 있든 누구와 함께 살든 그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다. 지금까지 20년을 찾아 헤맨 남편이 다른 여자의 남자로 나타났을 때의 충격과 절망.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